강원도 북쪽 가장자리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 운월리. 지도에도 뚜렷하게 표시되지 않을 만큼 외진 곳이었지만 거기엔 오래전부터 기묘한 소문이 떠돌았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그림자가 없는 점쟁이가 밤마다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사람들의 미래를 말해주었지만 그 대가로 무언가를 가져간다는 소문도 함께 돌았다. 다만 무엇을 가져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나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서울에서 기자 일을 하며 도시의 빠른 리듬에 익숙해진 지 이미 10년이 넘었고 미신이나 귀신 이야기는 한심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몇 달 전 동생 은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의사는 뇌에 이상도 없고 혈액 검사도 정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은서는 눈을 뜨면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오빠, 내 그림자가 없어졌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냥 헛것을 본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며칠 뒤 병실 바닥에 비친 은서의 모습에서 나는 분명 그림자가 흐릿하게 사라져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엔 조명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각도에서도 어떤 밝기에서도 은서의 그림자는 제대로 드리워지지 않았다. 마치 빛이 그녀를 비껴가듯 형태가 흐릿하고 끊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 그날 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운월리라는 마을을 들어보셨어요? 마을 이름을 꺼내는 간호사의 표정이 너무나 불안해 나는 그만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거기에 그림자가 없는 점쟁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도 환자 한 명이 같은 증상을 보였어요. 그리고 가족이 그 마을에 갔던 기록이 있었죠.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은서의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옅어졌고 결국 완전히 사라진 날,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때야 나는 결심했다. 미신이든 전설이든 뭐든 은서가 이렇게 된 원인이 있다면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운월리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붉은 기운이 산 능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은 이상할 만큼 탁하고 흐려 마치 피를 뒤섞은 듯한 색을 띠었다. 나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걸음을 멈추었다.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아래 누군가 앉아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정말로 있었다. 소문 속의 점쟁이. 그는 허름한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마치 시간을 잊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은 깊게 꺼져 있어 표정을 읽기 어려웠다. 그러나 더 소름 돋는 것은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지는 그 자리에서 그 외 모든 것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만은 그림자가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 그는 땅에 닿지 않는 사람처럼 빛을 흡수하지 못했다. 마치 세상과 접촉점이 없는 존재 같았다. 그가 갑자기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서울서 왔지?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는 흙먼지가 잔뜩 뒤섞인 것처럼 거칠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입만 웃었고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우린 그림자를 잃은 사람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지.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내 그림자는 정상인데.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말하는 걸까? 내 동생 은서, 그림자를 잃었구나. 나는 숨을 삼켰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내 뒤쪽 산길을 천천히 가리켰다. 내가 말해준다고 해서 모두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림자가 사라진 건 너희 집안의 문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움직일 때도 그는 여전히 그림자가 없었다. 오늘 밤 달이 뜨면 제대로 말해주지. 네게 보여줄 게 있다.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마을의 안쪽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그가 걸어가는 방향을 눈으로 따라가다 어느 순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뒤돌아 코너를 돈 것도 아니었다. 그저 스르르 희미해지더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숙소라고 하기에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민박집에 짐을 풀며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 미칠 것 같았다. 은서의 그림자 문제, 그리고 그림자가 없는 점쟁이, 그리고 우리 집안의 문제라니?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만이 아니었다.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듯한 소리. 나는 창가로 다갔다. 먼 산자락 위에 달빛이 걸려 있었고 달은 유난히 붉게 보였다. 그때였다. 내 발밑에서, 바로 거실 바닥에서
내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분명히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내 그림자는 달리기 시작했다. 마치 바닥 위에서 독립된 존재처럼 꿈틀거리며 벽 쪽으로 미끄러지더니 방 안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미친. 그때 내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달이 떴다. 산으로 와라. 나는 온몸이 소름으로 뒤덮인 채 돌아봤다.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분명 들렸다. 그림자가 없는 점쟁이의 목소리였다. 달빛이 붉게 비춘 산길을 따라 오르자 점쟁이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큰 바위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발밑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없었다. 보여주겠다. 그가 말하자 바위가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안쪽에는 오래된 지하 재단 같은 공간이 내려다 보였다. 축축한 흙, 검게 탄 나무, 그리고 누군가 오래전 피를 흘린 듯한 흔적들. 한기가 온몸을 스쳤다. 여긴 뭐 하는 곳입니까?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너희 집안의 조상이 처음으로 그림자를 팔았던 곳이다. 나는 숨을 삼켰다. 뭐라고요? 그는 이어 말했다. 조상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그림자를 팔았다. 그 대가는 그 집안의 후손 중 하나가 언젠가 그림자를 잃고 이곳으로 끌려오는 것이다.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설마 은서가. 점쟁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오늘 자정 그 아이의 그림자는 완전히 이곳으로 끌려온다. 그리고 너도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나는 소름 돋아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왜? 왜 제가? 점쟁이는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깊은 어둠 속에서 끓어오르는 듯 흔들렸다. 너는 아직 모르지. 내 그림자는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방 안에서 도망쳤던 내 그림자가 형체를 갖춘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닌 목소리로 속삭였다. 돌려줄 시간이야. 나는 숨을 멈춘 채 그 존재를 바라보았다. 내 그림자였던 것.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음영이나 형체가 아니었다. 달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것은 마치 검은 물이 응고된 듯한 질감으로 몸을 일으켰다. 말도 안 돼.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다. 그 그림자는 고개를 천천히 기울이며 나를 보았다. 눈이 있을 리 없는데도 그것은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내 조상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래를 했다. 대신 후손 중 한 명은 그림자가 모습을 바꿔 대가를 받는다. 그림자가 없는 점쟁이가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에게 외쳤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점쟁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림자는 원래 사람의 영혼이 드리운 것이다. 빛이 비출 때 드러나는 검은 자국. 그건 네가 지닌 어둠의 일부이자 네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짝이다. 그는 내 옆으로 다가오며 속삭였다. 하지만 조상 중 한 명이 그것을 팔아버렸지. 그림자를 팔면 어둠은 주인을 잃고 스스로 모양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 어둠은 주인을 대신해 대가를 받아가러 돌아온다. 내 등줄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내 그림자를 향해 소리쳤다. 너 대체 뭘 원하는데? 그림자 형체는 미묘하게 떨리더니 금방이라도 금이 갈 것처럼 찢어진 목소리를 냈다. 자리 되찾아야 해. 그 순간 점쟁이가 말했다. 너는 아직 모른다. 왜 네 그림자가 네 방에 먼저 나타났는지. 나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았다. 점쟁이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림자를 처음 읽는 사람은 동생이지만 진짜로 끌려와야 할 운명의 주인은 너다. 저라고요? 그래, 내 조상은 장남의 그림자를 팔았다. 첫째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 그 대가는 완성되는 거다. 나는 충격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은서가 먼저. 점쟁이는 고개를 저었다. 동생의 그림자가 먼저 흐려진 건 내 그림자가 주인을 찾지 못해 방황했기 때문이다. 가까운 혈육에게 먼저 영향을 준 것뿐이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림자 형체가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발자국 소리도 없지만 땅 위에 어둠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나는 절규하며 뒤로 물러났다. 오지마! 하지마! 그러나 그림자는 들리지 않는 웃음소리처럼 몸을 떨었다. 돌아갈 시간 다 됐어. 그 순간 점쟁이는 나를 꽉 붙잡았다. 도망칠 수 없다. 이미 달이 내 자리를 불러냈다. 놓으세요. 하지만 선택은 하나 있다. 그 말에 나는 움찔했다. 무슨 선택? 점쟁이는 바위 뒤쪽 어둠을 가리켰다. 조상들이 만든 이 재단은 그림자를 묶는 힘을 지닌다. 너 대신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를 바칠 수 있지.
나는 뇌까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 그래, 타인의 그림자를 제물로 바치면 내 그림자는 내게 돌아가지 못한다. 대신 영원히 이곳에 머무르게 된다. 나는 경악하며 말했다. 그럼 그 제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쟁이는 아주 천천히 답했다. 그 사람은 그림자를 잃고 내 동생처럼 서서히 사라진다. 숨이 턱 막혀왔다. 그게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점쟁이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네게 선택지를 보여줄 뿐이다. 결정하는 건 내 영혼이지. 그림자 형체는 이미 나와 단 몇 발짝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내 심장은 광기처럼 뛰었다. 내 머릿속에는 은서의 얼굴, 병실, 흐려지던 그림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오빠, 내 그림자 돌려줘. 나는 점쟁이에게 외쳤다. 은서를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어떻게든 말해줘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낮고 서늘했다. 내 그림자를 네가 받아들이는 거다. 그게 무슨? 너는 장남이다. 그림자는 원래 네 것이었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동생의 그림자는 다시 돌아갈 길을 찾는다. 나는 실수라도 들은 건가 싶었다. 대신 너는 영혼의 일부를 영원히 잃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 내 그림자가 너를 완전히 삼킬지도 모른다. 바람이 산을 지나며 울었다. 달빛은 붉게 흔들렸다. 그림자 형체가 솜 같은 것을 뻗으며 나를 향해 다가왔다. 돌? 나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섰다. 1. 타인의 그림자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은서도 살리고 나도 살 것인지. 2. 내 그림자를 내가 받아들여 은서를 살리지만 내 영혼이 조각나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인지. 점쟁이는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결정해라. 시간이 없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은서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흔들었다. 오빠, 날 버리지 마. 그리고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림자는 나에게 단 한 발짝 남겨두고 서 있었다. 나는 입을 열어 결정을 말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세상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내 그림자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점쟁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어떤 비웃음 같은 표정이 잠시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걸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내 앞에 서 있던 그림자가 마치 오래 기다리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듯 몸을 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돌, 아간다. 그 어둠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내 발끝으로 스며들었다. 맹렬한 추위가 다리에 감겨 올라오는 듯했고 쇠못을 박는 것 같은 통증이 한순간에 척추까지 날아올랐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었다. 조용히 버텨라. 점쟁이가 중얼거렸다. 내 그림자가 내게 돌아오는 과정은 영혼의 껍질이 찢어지는 과정과 같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지고 말았다. 그림자는 내 다리, 허리, 가슴을 타고 올라오며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리를 찾는 듯 정확한 길을 따라 흘러들어왔다. 내 시야는 뒤집히고 숨은 서늘할 만큼 차갑고 귀에서는 은서가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렸다. 오빠, 오빠, 오빠. 나는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그리고 그 다음 내 심장 깊숙한 곳을 짓누른 듯한 엄청난 무게가 덮쳐왔다. 쿵. 내 심장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내 몸속 어딘가에서 스스로 자리를 잡는 순간이었다. 점쟁이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끝났다. 이젠 내 그림자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발치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거기엔 내가 방금 흡수한 그림자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뭐죠? 나는 간신히 입을 열어 점쟁이를 향해 물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번 그림자는 이전보다 더 짙고 더 무겁고 검은 안개를 머금은 듯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 어둠은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반쪽 남았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반쪽? 점쟁이가 뒤늦게 외쳤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조상이 그림자를 판 게 아니었다. 반만 넘긴 것이다. 반쪽은 여전히 저 세계에 남아 있었던 거다. 내 몸속의 그림자가 심장처럼 뛰고 있었고 바닥의 새로운 그림자는 그 반쪽처럼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럼 내 그림자는 원래 둘이었다는 겁니까? 점쟁이는 고개를 세게 끄덕였다.
장남의 그림자는 두 겹이다. 첫째에게만 있는 축복이자 저주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상은 그 두 겹 중 하나만 거래로 넘긴 것이다. 반쪽 그림자, 저건 너의 잃어버린 어둠이 아니다. 타락한 조각이다. 저 세계에 묶여있던 동안 변질된 어둠, 그것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자리, 내놔. 그 목소리는 내 몸 안쪽에서 동시에 울리는 듯했다. 심장이 두 개가 된 기분, 고막이 찢어지는 기분. 나는 양손으로 귓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어둠은 생명체처럼 내 앞에 서서 나를 들여다보았다. 점쟁이는 급하게 외쳤다. 도망쳐라! 저건 주인을 필요로 한다. 네 영혼 전체를 차지해서 완전해지려는 거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림자 형체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내 바로 뒤까지 다가와 있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몸을 돌렸다. 그림자 형체는 내 바로 앞에서 아주 작은 미소 같은 곡선을 입가에 그리며 말했다. 난 너다. 그리고 손 같은 것이 내 가슴을 향해 뻗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피하려 했지만 어둠이 내 발목을 잡아채며 나를 땅으로 끌어당겼다. 점쟁이가 외쳤다. 버텨. 네 그림자 속의 조각을 자극해. 그 어둠은 이제 네 안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 서로 충돌하게 만들면. 그러나 점쟁이의 말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그림자 형체가 점쟁이의 입을 찢어지도록 벌린 채 어둠의 손가락을 그의 목 안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이다. 점쟁이의 눈이 뒤집히며 가래 끓는 비명이 터졌다. 끄악! 그리고 몸이 축 늘어졌다. 점쟁이는 단숨에 생명이 빠져나간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왜 점쟁이를? 그림자 형체는 고개를 돌렸다. 방해돼. 그리고 이제 오로지 나만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내 몸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치며 뼈가 울리는 것 같은 굉음이 들렸다.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다. 내 안에 그림자가 반응하고 있었다. 아니, 싸우고 있었다. 타락한 반쪽 그림자가 내 영혼을 삼키기 전에 돌아온 그림자가 이를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두 개의 나가 충돌하는 듯한 감각, 세상이 뒤틀리고 달빛이 검게 변했다. 그림자 형체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둘은 하나여야 해. 그리고 손을 들어 내 머리에 내려 찍으려는 순간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외쳤다. 안 돼. 그 순간 내 몸속의 그림자가 폭발하듯 튀어나왔다. 어둠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렸다. 두 그림자는 서로를 향해 날아들며 충돌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어둠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정신을 잃기 직전의 그 순간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귀를 붙잡고 흔드는 듯한 울음, 누군가가 발목을 붙잡아 끌어내리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서 보이지 않던 그림자가 내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모습.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내 발밑에서 기어 올라오듯 들썩거렸다. 난 그대로 기절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바삐 움직이는 의료진.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투명한 비닐 커튼 너머에 서 있던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그는 긴 코트를 입고 서 있었고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당이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다. 그가 따라왔다. 그 말을 끝낸 뒤 그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의사는 나에게 심한 탈진이라고만 했고 심리적 충격 때문인지 몇 시간 동안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뒤 병실 불이 꺼진 순간 나는 알아차렸다. 내 그림자가 두 개였다. 하나는 형광등 아래 자연스럽게 드리워진 진짜 그림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의 그림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그림자는 나를 흉내내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검고 깊고 얼굴 없는 형태로. 그 순간 아까 병원에서 사라졌던 무당이 손바닥에 묵주 같은 염주를 들고 나타났다. 늦기 전에 떼어내야 합니다. 그는 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붙어있는 무언가를 떼어내는 일을 하는 자라 소개했다. 그리고 내게 말해주었다. 당신이 본 그 철학관 주인,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나 이미 사람이었던 존재는 아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였죠?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씩 내뱉었다.
저승에서도 버려진 자,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은 운명에 간섭해 벌받은 자, 남의 생을 베어 스스로의 목숨을 이어온 자. 그 말이 끝날 때쯤 내 주변의 공기가 심하게 일렁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잃은 자였어요. 무당이 염주를 내 이마에 대는 순간 두 번째 그림자가 부르르 떨리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벌써 깊게 들러붙었군요. 혼자 걸어와 붙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끌어서 데려온 거예요. 나는 무당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 철학관 주인이 날 끌어온 거예요? 무당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그의 마지막 조각이 되면 그는 다시 한번 생을 이어갈 수 있겠죠.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 무당은 내 상태를 확인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끝내려면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처음 본 그 철학관. 나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삶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그 철학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그곳은 이상했다. 간판은 뜯겨 반쯤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축축한 흙냄새와 타는 냄새가 동시에 났다. 무당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이곳에선 이미 오래전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경악했다. 그럼 내가 찾아왔을 때는요? 그건 사람이 아니었죠. 문이 덜컥 열렸다. 안은 이전과 달리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벽은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재와 먼지가 가득했다. 마치 수년간 방치된 폐가 같았다. 하지만 책상 하나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내가 처음 운명을 보았던 그 책상. 그리고 그 책상 위에 어두운 형체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피부는 잿빛이었고 목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진 듯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의 발밑엔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내 뒤에 서 있는 두 번째 그림자가 그쪽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돌려줘. 그의 목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젖은 천을 비틀어 짜내는 듯한 목소리. 내 그림자, 돌려줘. 내 뒤에서 두 번째 그림자가 흔들리며 앞으로 기어가려 했다. 무당은 손가락을 물리며 외쳤다. 붙잡아. 저건 당신 것이 아닙니다. 무당이 염주를 힘껏 땅에 내리치자 바닥에 구슬들이 튀며 둥근 원을 만들었다. 그 원이 빛나며 그림자를 가두자 그림자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비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수백 명이 동시에 우는 것 같은 불협화음이었다. 철학관 주인이 천천히 책상에서 일어섰다. 그의 긴 목이 삐걱거리며 꺾였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다. 그건 내 거야. 무당은 땀을 흘리며 소리쳤다. 이 자는 그림자를 스스로 떼어냈습니다. 더 오래 살려고, 남의 생을 도둑질하려고. 당신에게 붙은 이유도 당신이 운명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내가 눈을 크게 뜨자 무당이 외쳤다. 운명을 두려워하면 운명은 그림자를 잃은 자에게 끌려갑니다. 철학관 주인이 손을 뻗어 내 목을 잡으려는 순간 무당이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그러자 가둬진 그림자가 번개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내 앞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림자는 인간의 형태를 잃고 길게 늘어나더니 마치 살아있는 늑대처럼 주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철학관 주인은 그걸 반기듯 두 팔을 벌렸다. 돌아와. 그림자가 그의 몸에 닿는 순간 그의 피부는 찢어졌고 목은 더 길게 늘어났고 입은 귀까지 찢어졌다. 그림자와 몸이 맞지 않는 듯 흡착되는 소리가 나며 서로 엉켜 들어갔다. 그때 무당이 절규했다. 뒤돌아보지 마. 끝날 때까지 절대.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았다. 내 뒤에서 살이 뜯기는 소리, 마른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무언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오래 지나고 나서야 소리가 멈췄다. 눈을 떴을 때 철학관의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무당은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끝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에게 먹혔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뒤를 가리켰다. 나는 숨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불빛 아래 내 그림자는 단 하나였다.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순간 무당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런 자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무당은 내 발밑을 가리켰다. 그는 평생 남의 그림자를 탐했습니다. 만약 또 다른 약한 운명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면 그는 다시 나타날 수도 있죠.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럼 저는? 무당은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이미 한 번 선택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무당이 문 밖을 가리켰다. 그곳엔 가로등 불빛 아래 사라졌어야 할 어떤 모습이 아주 천천히 스르륵 지나갔다. 목이 없는 실루엣, 눈이 없는 얼굴, 그림자 없는 발걸음. 무당이 중얼거렸다. 그는 아직도 찾고 있을 겁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무엇을요? 무당은 무표정하게 답했다. 자신의 그림자를 대신해줄 사람을.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로등 불빛 아래의 그 형체가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 순간 나는 보았다. 빛이 비치는 방향인데도 그의 몸 아래는 여전히 그림자가 없었다. 이번엔 내 차례다. 어둠이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Dưới đây là nguyên văn chắc presented đúng từng ký tự bạn đã viết, không thêm, không bớt, không chỉnh sửa. 그리고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림 아니었다. 내 시야 위에서 흔들리던 것은 벽에 길게 드리워진 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건 나와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천장에 매달린 채 거꾸로 내려오며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존재의 입이 떨리며 벌어졌다. 이제 네가 내려와. 순간 어둠이 터지듯 사방의 전등이 동시에 꺼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바닥은 이미 물이 가득 고여 있어 미끄러졌다. 첨범, 몸이 쓰러지는 순간 그 천장에 매달린 나가 뚝하고 끊어지듯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없었다. 대신 바로 옆에서 낮고 축축한 숨소리가 들렸다. 찰칵.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이 꺾이는 방향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존재가 내 얼굴을 따라 웃었다. 너는 도망쳐도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순간 갑자기 시야가 번쩍 트이며 불이 켜졌다. 그러나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소리도, 아무 그림자도, 아무 존재도.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벽에 비친 내 그림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Nếu bạn muốn mình lặp lại thêm phần nào khác, chỉ cần gửi y nguyên và mình sẽ sao lại đúng 100%.